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조차 서울은 절대 함락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도가 무너지면 전쟁도 끝난다는 군사 공식이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북한과 불과 40km 거리, 누구도 이해할 수 없던 그 위치에 수도가 자리한 이유는 단 하나, 서울은 태생부터 도시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도시는 어떤 비밀과 준비로 그 위협을 견뎌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대셔 크로우이고, 저는 미 육군에서 군사 전략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처음으로 한국 지도를 봤을 때, 한 가지가 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이 북한과 겨우 40km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죠. 컴퓨터 화면으로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저는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이거 정말 미친 짓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절대 이렇게 수도를 위험한 이웃과 가깝게 두지 않을 텐데. 제 머릿속에는 런던처럼 바다로부터 안전하게 떨어진 곳이나 도쿄처럼 화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수도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이라니 절벽 끝에 세워진 도시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동료들은 그것을 전술적 자살 행위라고 부르며 깔깔거리며 웃곤 했습니다. 저도 가끔 농담에 끼어들어 웃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호기심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위험한 도시일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 그 의문은 곧 집착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늦은 밤마다 위성 사진을 들여다보고 뉴스 리포트를 읽고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읽어보면 볼수록 모든 글은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취약하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제 속에서는 이게 다가 아닐 텐데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손에 쥐고 지도를 손가락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남북한을 가르는 경계선은 얇아서 마치 금이 간 유리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서울 거리를 걷는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과연 그곳에 어떤 숨은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저는 바로 그 시간에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는 현장 조사를 위해 출국한다. 돌아와서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가슴은 북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짐을 싸는 일은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노트북과 노트 몇 권, 작은 카메라, 그리고 제 단골 손전등을 넣었습니다. 흥분한 마음을 최대한 억누르려 노력했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으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진실을 밝혀내서 모두에게 서울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증명해 주리라.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에 일어나 몰래 차를 몰고 덜레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제 심장은 속으로 계속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긴 비행 동안 저는 구름 위를 바라보며 상상을 했습니다. 구름이 흰 바다처럼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저는 머릿속으로 서울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인구가 2,500만이 넘는 도시, 고층 건물이 즐비하고 시장과 골목이 복잡하게 얽힌 곳, 군사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하, 벙커가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읽었던 내용조차 저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쩌면 이들이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라는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향해 내려갈 때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해안선은 보자기처럼 여러 조각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너머로 도시는 드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은 은빛 리본처럼 구불구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공포와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임무가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따뜻하고 습한 공기 마중을 받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둘러보았습니다. 표지판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화물이 가득 담긴 카트를 끌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처 푸드 스탠드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앙 서울로 가는 버스를 잡아 타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시 풍경이 차창 밖으로 펼쳐졌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연달아 솟아올라 마치 어깨를 맞대고 선거인처럼 보였습니다. 넓은 도로가 곧게 뻗어 있었고 곳곳에 작은 공원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10대들, 출근길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직장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로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에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꿀꺽 침을 삼키며 노트북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지킬까? 이토록 위협에 가까운 도시에서 이 거리 아래에는 어떤 숨은 방어 시설이 있을까?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제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반짝이는 강 위 다리를 지나갈 때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진실을 밝히러 왔다. 서울이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 밝혀보리라. 저는 호텔 근처 버스에서 내리자 이상할 정도로 차분함이 제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면서 부드러운 빛이 건물들을 따뜻한 빛깔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도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아침 공기를 음미하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퉁이에 있는 빵집에서가 구운 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잠시 동안 저는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위협해 온 나라에서 단지 40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작은 방까지 짐을 옮겼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거대한 은빛 뱀처럼 도시를 구불구불 가로지르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유리창 앞으로 가서 강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배들이 물 위에 느긋하게 떠 있었고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맞은편에서는 밝은 네온 간판이 화려한 한글 광고를 띄우며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하면서도 평화로운 광경이 너무나 익숙해서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정말 이곳이 제가 있던 워싱턴에서 전술적 죽음의 함정이라고 불렸던 같은 곳일까 의아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제가 가져온 도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도로망, 지하철 노선, 그리고 강을 건너는 다리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한강을 따라 살짝 짚어보았습니다. 만약 북한이 공격해 온다면 이 강이 과연 충분한 보호막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근대 무기 앞에서 쉽게 무너질 허술한 장벽에 불과할까?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 모습을 상상하자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창밖을 보니 유모차를 미는 할머니, 가까운 과일을 진열하는 노점상, 뜨거운 커피를 앞에 두고 웃음꽃을 피우는 10대들까지 이들은 전혀 두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탐험을 결심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도시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으며 넓은 거리 가로수에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물들은 모두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솟아 있었고 어떤 건물은 30층이 넘기도 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들은 하늘을 거울처럼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들은 숨겨진 길처럼 뻗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작은 상점과 카페들이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큰 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푸른 잔디가 키 큰 나무들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그네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연을 날리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물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휴가를 온 것만 같았습니다. 이 도시가 언제든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저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언덕이나 산이 있을까요? 그 남자는 미소 지으며 손가락으로 길을 가리켰습니다. 네, 저쪽 길로 가서 두 번째 신호등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남산공원이 나옵니다. 정상에 오르시면 다 보입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그가 알려준 대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산공원에 도착했을 때쯤 해는 이미 높이 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머리 위 나무숲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계단이 이어진 구불구불한 길을 오르며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가족들, 심지어 손을 잡고 손 꼭 붙잡고 산길을 걷는 노부부까지 스쳤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놀랐습니다. 서울은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건물과 거리, 그리고 한강 위의 다리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본 한강은 훨씬 더 가늘어 보였고 마치 겨울에 얼어붙으면 북쪽 병사들이 손쉽게 건널 수 있을 것만 같은 얇은 리본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도시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아래 거리는 여전히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넓은 대로 위로 차들이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인물 동상 옆을 학교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마다 사람들은 웃으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평화로운 에너지가 서울의 진정한 방어 수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벽이 무너져도 깨지지 않을 정신력이 바로 이 도시를 지키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 모든 것을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제 안에서 불타오르는 질문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서울은 2,5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보호하면서도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평화로운 지면 아래 숨겨진 지하철 터널로 향해 그곳에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날 오후 이태성 씨가 저를 서울 지하의 새로운 장소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일반 지하철 입구처럼 보였지만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공기는 한층 차갑고 묵직해졌습니다. 위쪽에 밝은 전등들은 꺼져 있었고 비상등만이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며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이태성 씨를 따라 더 깊은 곳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좁은 복도를 따라 걸을 때 멀리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울려 퍼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복도는 아래쪽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었고 계단을 내려와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저는 끝없이 이어진 듯한 공간을 마주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시민복 차림으로 빽빽하게 대형을 이루고 서 있었고 모두 모형 총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헬멧을 쓰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간단한 무전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상황에도 대비된 팀처럼 보였습니다. 이태성 씨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훈련을 보면 북한 침투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한 남자가 스피커를 살짝 두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뒤로 물러나자 갑자기 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빛이 벽에 깜빡이자 플랫폼은 그림자와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무대 위에 올라가기 직전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옆쪽 터널에서는 어두운 군복을 입은 배우들이 나무로 만든 소총을 들고 위협적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은 전진, 복도 확보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연막탄이 쉬익 소리를 내며 연한 회색 구름을 뿜어내었고 그 연기가 바닥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제 눈은 따가워졌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물러나고 싶었지만 저는 자리에 서서 이태성 씨와 눈을 마주한 뒤 곧장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민 대원들은 즉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금속 차단기를 문 앞으로 미끄러 넣어 터널을 막았고 다른 이들은 기둥 뒤에 모여있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막을 형성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진호 씨였습니다. 아까 통제센터에서 보았던 온화한 회계사였지만 지금은 셔츠 위에 어두운 조끼를 걸치고 단호한 얼굴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안전 출구로 이동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윤진호 씨는 가상의 시민들을 숨겨진 문 쪽으로 안내하며 시선을 다가오는 적에게 고정했습니다. 저는 한 팀이 옆에 있는 수도 제어판을 지키기 위해 달려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적 역할을 하는 배우들은 레버를 잡으려는 순간 한 훈련생이 금속 게이트를 세게 내리쳐 닫았습니다. 그 순간 탁 하는 요란한 철문 소리가 터널에 울려 퍼졌고 옆수로에 물이 쏟아져 나와 배우들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제 얼굴에 튀었고 저는 기침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 훈련이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사실상 생사를 가르는 실전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호신술 강사들이 공격자를 제압하는 기술을 시범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군복을 입은 한 배우가 나무 소총을 들고 돌진하자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한 훈련생이 재빨리 몸을 돌려 총열을 잡고 비틀듯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그 배우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쓰러졌고 훈련생은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그를 눌러 제압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정교하면서도 실제 상황에서는 누구 하나의 실수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기와 소음, 외침이 터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전등의 열기와 터널 바닥에서 올라오는 축축한 차가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듯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훈련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손은 돕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지만 저는 뒤에서 한눈에 모든 것을 흡수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줄도 모르고 약 20여 분이 지나자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었고 붉은 불빛은 꺼졌습니다. 배우들은 나무 소총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훈련생들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정렬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태성 씨가 그들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밤은 안전합니다. 저는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윤진호 씨가 헬멧을 벗고 이마에 땀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보셨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보호하는지요. 저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그렇게 움직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윤진호 씨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희는 매주 훈련합니다. 이 터널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죠. 그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실제 공격이 와도 이 훈련 덕분에 많은 생명이 구해질 겁니다. 저는 아직도 연기와 습기로 얼룩진 벽과 금속 차단기, 숨겨진 출구, 홍수문 조절 장치 등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하나의 목적, 즉 생존의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다시 햇빛을 맞았을 때 도시가 익숙하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들이 도로 위를 부드럽게 달렸고 보행자들은 인도를 걸으며 일상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자신감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힘은 지상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하에서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존경의 박동이었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전쟁에 대비하는 도시가 아니라 어떤 어둠이 깔려도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이 오기 전 일어났습니다. 호텔 방은 아직 어두웠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싸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정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테스트하는 블랙아웃 훈련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비상등의 희미한 윙윙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태성 씨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맞아주셨고 그의 얼굴은 차분하면서도 집중된 표정이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긴장으로 꽉 막힌 듯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하늘은 연한 회색빛이었고 거리는 거의 텅 빈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강변 근처 작은 공원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가로등이 깜빡거리더니 한순간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 순간 온 도시는 휴대전화의 작은 손전등 불빛만 남긴 채 칠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벤치 옆에 모여있는 가족들의 낮은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갓난아이를 꼭 안고 숨을 죽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깝게 붙어 계십시오. 이태성 씨가 말하며 저를 골목길 쪽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배낭과 랜턴을 든 주민들 무리를 따라갔습니다. 한 노인분은 불빛처럼 희미하게 빛나는 종이 등불을 들고 계셨고 어떤 10대 소녀는 라미네이트된 지도를 손전등으로 비추며 길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학생, 노부부 등이 차분하게 한데 모여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도우며 장애물을 알려주고 혹시 뒤처진 사람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우리는 낮은 콘크리트 건물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지하철 터널과 연결된 지하 대피소 입구였습니다. 문 위에는 비상 대피소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공기는 더 차갑고 습기가 느껴졌으며 벽을 따라 걸린 배터리 작동 램프가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제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두려움이 살짝 엄습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대피소 내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부스 앞에 서서 생수와 에너지바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온화한 눈빛을 지닌 중년 여성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 훈련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그 차가운 시원함의 안도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곳은 훈련 상황입니다.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은 분명하면서도 차분했습니다. 실제 갈등 상황에서 정전이 발생하면 얼마나 두려울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왜 이 연습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머뭇거림 없이 정확히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가족들을 벤치줄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10대 소녀는 할아버지를 안게 해드린 뒤 따뜻한 담요를 건네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끔해졌습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웃이자 친구였으며
서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함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자원봉사자들이 응급처치를 시연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모의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을 감싸 쥔 남자에게 붕대를 감고 지지대를 붙이는 방법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팀은 간단한 무전기 사용법을 시연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어보며 그 무게에 놀랐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말했습니다. 이 무전기는 항상 충전된 상태로 유지하세요. 그래야 지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서로를 돕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소녀의 신발끈을 묶어 주어 넘어지지 않게 했고, 10대 소녀는 시각장애인 남성을 손을 잡고 비상등이 켜진 출구로 안내했습니다. 한 여성은 이웃들이 물이 충분한지 확인하며 살폈습니다. 이 연합된 모습은 강력한 연대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한 가족인 것처럼 서로를 지켜야 할 임무를 띠고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약 30분 정도 지나자 다시 스피커가 울렸습니다. 훈련 종료. 3분 후에 전력이 복구됩니다. 밖에서 가로등이 다시 켜지는 희미한 윙윙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밝은 빛에 눈이 부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시야가 트이자 거리는 다시 나처럼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가게들은 천천히 셔터를 올렸습니다. 도시는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방금 목격한 광경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울 사람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아무리 두려운 정전도 그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가졌던 의문과 의구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의 진정한 힘은 콘크리트 터널과 강철 홍수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바로 시민들의 친절함과 연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한강 위로 도시의 불빛이 작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여행용 가방을 끈에 걸치고 강변 근처 2층짜리 사무실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안에서 저는 전날 밤에 날아온 미 육군 장교 브래드 헌터 장군을 만났습니다. 그는 단정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맞아주며 굳은 악수를 건네주셨습니다. 우리는 큰 창문 너머로 강이 보이는 긴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양은 막 떠오르기 시작해 물 위에 부드러운 주황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헌터 장군께서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대셔, 당신이 직접 본 모든 것을 토대로 한 최종 평가는 무엇인가? 서울의 방어 태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동안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거리 걷기, 남산공원 오르기, 터널 탐험, 훈련 장면 지켜보기, 정전 훈련 참여하기까지 제 심장은 적절한 말을 찾기 위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서울이 북한 국경과 이렇게 가까운 줄 알고 큰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도시는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헌터 장군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이어가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조금 숙이고 창문 너머 반짝이는 강을 가리켰습니다. 위에서 보면 한강은 아주 가느다란 장벽처럼 보였습니다. 공격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는 몇 초 만에 닫히는 홍수문이 있었고 물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 명을 지원할 수 있는 물자가 가득한 방들도 보았고요. 회계사, 상점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가 위협이 닥치면 군인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주저함 없이 행동했습니다. 헌터 장군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호기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서울의 진정한 힘이 단순히 군사력만이 아니라고 보는가?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시를 들었습니다. 네, 군사력도 강하지만 진짜 방패는 시민들입니다. 공습 훈련이 시작되었을 때 시민들이 인간띠를 이루며 어린이와 노약자를 안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전 훈련에서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침착하게 물과 붕대를 나눠주었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훈련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스템과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장군께서는 잠시 침묵하며 강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워싱턴은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도시 방어가 성벽이나 병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배워야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든 터널 출구와 대피소,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훈련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런 준비 수준과 현대 기술의 결합이 제가 상상한 것보다 서울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듭니다. 헌터 장군께서는 기록장에 제 말을 받아 적으셨습니다. 펜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군께서 머리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대셔. 자네의 통찰력은 향후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저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의구심은 이 도시를 향한 깊은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헌터 장군께서 강변을 함께 걸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아침 공기는 시원했고 저는 포장된 길을 따라 조깅하는 이른 아침 러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태극권을 연습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헌터 장군께 말씀드렸습니다. 평화 시기에도 이곳 사람들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훈련하고 연습하며 서로를 돌봅니다. 그것이 이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장군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놀랍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단합을 바탕으로 세워진 도시고먼. 우리는 몇 분간 말없이 걸으며 잔잔히 물결치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일말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고층 빌딩과 고궁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공원에서 아이들이 환하게 웃던 모습과 터널 속 단호한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기억이 빛과 그림자의 테피스트리처럼 제 머릿속에 파노라마로 펼쳐졌습니다. 그곳에 서서 저는 오늘 저녁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동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서울이 실수가 아니며 오히려 시민들의 단합과 준비된 태도에서 힘을 얻는 기적 같은 도시라고 말입니다. 저는 헌터 장군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지도를 똑같이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헌터 장군께서 굳게 손을 잡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게 되셔. 가장 위대한 방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강변을 떠나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때 서울이 너무나 노출되어 있어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도시가 강한 이유가 시민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목적의식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단합은 어떤 경보음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볼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온한 표면 아래서도 서울의 정신은 어떠한 폭풍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서울은 북한과 불과 몇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시민들의 단합과 철저한 준비 태세 덕분에 결코 취약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와 같이 보이는 구조물뿐만 아니라 지하의 굳건한 방어 체계와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 능력은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놀라우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한국의 시민 의식과 안전 시스템을 더 많은 분께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할 여러분의 응원이야말로 서울의 진정한 힘이자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